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흔들리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지난 12일 저녁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40여 분 간격으로 연거푸 발생한 지진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어했는데요. 이날 저녁 7시 44분경 경북 경주시 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8시 32분경에는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났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 돌리던 많은 국민은 48분여 만에 다시 찾아온 심한 흔들림에 혼비백산해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서 벽이 갈라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건물이 무너지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재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여진이 수일 또는 수십일 지속될 수 있고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곧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이 흔들린 경주 지진은 해저가 아닌 국내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대라는 것에 심각성을 두고 우리도 지진에 대비하는 재난안전 시스템 매뉴얼을 견고하게 다져 재난에 더 이상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돌아보고 가을철 안전한 산행을 하기 위한 준비와 또 사고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화재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더라고요. TV나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정수기 등의 사고 위험이 실제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전기 압력밥솥이나 전자레인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실제 열을 발생하는 이 밥솥과 같은 이런 기기들보다 네.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조심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TV라든지 세탁기 같이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들은 설마 거기서 불이 날까? 생각 안 하죠.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화재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요.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저녁 6시 16분 서울 관악구 은천로에 있는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동반한 불길이 집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이 건너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소방호수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부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2분, 이번에도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너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1층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있는데요. 1층에 거주하던 2명은 안전하게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 일부가 타고 주민들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주방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새벽 4시 20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7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대피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새벽 시간 갑작스럽게 원룸에서 불이 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오전 9시 42분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통제하고 진압에 나섰습니다. 음식점에 있던 사람들은 미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음식점 주방에 있는 냉장고 압축기 과열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수차례 말씀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짚어주실 건가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수기 사고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요즘 정수기 설치를 안 한 가구가 없을 정도인데요. 네. 하지만 이 정수기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편리한 기계임은 분명한데요. 또 자칫 잘못 사용을 하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수기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수기 사고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위험에 처하게 되나요? 네. 지난 2011년 한 대학교에 설치되었던 정수기가 폭발을 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개인이 임의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잘못된 설치법으로 정수기 내부가 과열이 돼서 폭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전이라든지 제품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임의로 열거나 혹은 개조하거나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네. 설치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수기 설치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직접 했다가는 안 되겠네요. 꼭 감전과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정수기를 보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부분을 누르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집은 항상 주의를 하시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혹시라도 뜨거운 정수기 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화상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기보다는 찬물에 약 10분 정도 담가서 식힌 후에요. 깨끗한 수건으로 감싸고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화상을 입으면은 그 얼음을 이렇게 딱 대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법이잖아요. 근데 얼음 찜질이 안 좋은 행동인 건가 봐요. 예, 대부분 또 그렇게 하시는데요. 네. 사실 얼음찜질을 잘못하게 되면 이 화상 부위를 무리하게 자극해서 오히려 네.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물에 화상 부위를 얼른 담가서 식힌 후에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얼음을 대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네요. 그리고 정수기에 가연성 물체를 올려놓는 행동도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수기는 외부에 이렇게 열을 이제 계속 냉각을 시키기 때문에 열을 뿜어내는데요. 네. 만약 살충제라든지 이런 가연성 물질이 정수기 위에 올려져 있으면 혹시라도 폭발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물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약품, 또 작은 금속류, 인화성 물질들을 올려놓는 경우에 제품 내부로 이렇게 유입될 수가 있어서 감전이라든지 또 화재, 또 훼손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정수기 위에는 되도록이면 물건을 올려두지 말아야겠네요. 그 밖에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행동 수칙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정수기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경우에 감전 또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쏟아지거나 전원 코드가 손상이 돼서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품 이동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완전히 분리를 하고요. 또 완전히 배수를 시킨 후에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정수기 화재와 냉온수기 온도 조절 장치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전기안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냉온수기 화재 원인의 거의 30% 이상이 온도 조절 장치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 충격이라든지 이렇게 흔들림에 의해서 정수통에서 물이 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새어나온 물이 제품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 온도 조절 장치에 물기가 닿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특히 정수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정수기 사용법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17분 서울 관악구 양령로에 있는 건물을 차량 한 대가 들이받고 서 있습니다. 차량이 대로에서 골목길로 진입하는 순간 갑자기 운전자의 다리에 마비가 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고로 지나가던 50대 여성과 점포 주인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지나가던 행인을 피하려고 핸들을 틀다 점포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후 2시 45분 서울 노원구 월계로에서 이삿짐 차량이 미끄러져 주택 벽면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후진을 하던 중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는데요. 119 구조대가 장비를 이용해 차량과 운전자를 구조해보지만 담벼락에 박힌 차량이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구조대의 노력으로 다행히 2시간 만에 안전하게 운전자와 차량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트럭이 갑자기 뒤로 밀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8시 56분 서울 은평구 서운흥로 구산 사거리에서 레미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운흥에서 구산 사거리로 주행 중이던 레미콘 차량이 앞에 정차돼 있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가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꾸준히 신고되고 있어 운전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의 뚜렷한 원인이 입증되지 않아서 더욱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운전 중 급발진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나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자동차 전문가들이 말하는 응급대처 요령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네. 제일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에 끝까지 밟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나눠 밟지 않고 한 번에 끝까지 밟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급발진 유사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요. 네. 브레이크가 무력화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따라서 브레이크를 나눠 밟지 않고 한 번에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고 또 시동 스위치를 끄는 이 세 가지 동작을 한 번에 해야지만 차가 정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이러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도로 옆 가드레일 같은 이 충격을 흡수하기 좋은 곳에 부딪히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같은 크기에 정차되어 있는 차 뒤에 부딪히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이때 콘크리트 벽이라든지 뭐 전봇대, 또 트럭이라든지 버스처럼 아주 대형 차량과의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급발진 사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된다면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에 끝까지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은 후 자동차 시동을 끄거나 가로수나 같은 등급의 정차된 자의 충돌에서 속도를 줄이면 된다는 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 2분 북한산 응봉 능선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철제 난간을 잡고 하산하던 중 약 4m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요. 119 산악구조대가 신속하게 경추보호대를 남성에게 착용시키고 이마 부근에 출혈을 막기 위해 압박붕대로 응급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10시 27분 북한산 보국문에서 대성문 방향 100m 지점을 산행하던 60대 남성이 발을 헛디디면서 부상을 당해 119 산악구조대가 응급처치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후 3시 23분 북한산 염초봉 책바위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이 4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헬기를 동원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등산객은 숨진 것으로 전해져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이 이어지면서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을철 산에 오르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등산의 계절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정말 아찔한데요. 준비 없이 무턱대고 산에 오르다가는 이처럼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네, 사실 이제 등산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슬슬 산에나 한번 갔다 와 볼까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산보처럼, 많은데요. 네. 예,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건강 상태, 또 체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산행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네. 산행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욕심이 앞서서 무리한 일정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네. 산행을 하실 때도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산행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제 격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랜 시간 같은 관절과 같은 근육을 상당히 힘을 많이 쓰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네. 산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이렇게 이럴 때는 항상 근육이라든지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자주 사용하는 근육이나 관절을 움직여주시면 더욱 훨씬 더 안전한 산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언급했던 가을철 안전하게 산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제 슬슬 단풍도 들고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산에 오르기 더없이 좋은 날이 이어질 텐데 하지만 준비 없이 등산을 했다가는 사고를 면치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짚어봐야겠습니다. 가을철 산악사고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가을철에 특히 급증하고 있는 이 산악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사고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은 번개, 폭우, 폭설, 안개, 낙석 등을 뜻하며 인위적 요인은 준비와 정보 부족, 방심, 판단 미숙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을 산악사고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함께 발생해 생기는 사고와 인위적 요인으로만 발생하는 사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산악사고는 추락, 탈진, 저체온증, 낙석 사고 등이 있는데요. 추락사고는 집안 약화 등의 자연적 요인과 피로, 판단 미숙, 준비 부족 등 인위적인 요인이 함께 맞물려 일어나는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탈진은 무리하게 산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발생하고 탈진이 심해지면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날씨와 같은 자연적인 원인과 또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등산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항상 일기예보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또 탈진, 저체온증, 또 추락사고 예방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예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가을철 산악사고 이렇게 예방해야 합니다. 가을 산악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가을은 여름과 달리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무리한 산행을 할 경우 하산 시간이 늦어져 조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얇은 여벌옷이나 온열팩, 비상식량 등을 준비해 해가 진 뒤에 찾아오는 저체온증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에 있는 풀이나 나뭇잎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소매가 긴 옷으로 피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등산 장비도 철저하게 갖춰야 하는데요. 특히 헤드랜턴은 어두운 산길에 꼭 필요한 등산 장비입니다. 간혹 헤드랜턴 대신 휴대폰 나이트 기능을 랜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휴대폰은 구조 요청을 할 경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휴대폰 전화에 배터리를 아끼고 여분 후 배터리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혼자 다니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올라 사고를 예방하고 정해진 입산 시간과 등산로를 준수하여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산행할 때 기존 질병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먼저 그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산을 타거나 하면 이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요. 요깃거리가 될 간식 외에도 저혈당 증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당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 사탕이라든지 초콜릿과 같은 것들을 휴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요, 무릎이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체중에 부하가 실리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서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갈 때는 좀 더 지친 상태고 또 근육에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리에 힘이 덜 들어가다 보면 자칫 넘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관절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태거나요. 또 급성기의 상태라면 산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또 평소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분들은 평지를 골라서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을 지병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장에 과도한 부하가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본인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행을 하다가 피치 못하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산행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법을 119 소방대원이 알려주시겠습니다. 산악사고는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구조 요청을 한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또 구조 요청을 할 때는 정확한 장소, 부상자 상태, 신고자 이름, 연락처, 응급처치 상황 등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등산로에는 위치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면 구조대가 더욱 빨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사고 시 흔히 발생하는 것이 찰과상입니다. 찰과상이 심해 피가 많이 난다면 옷이나 천을 이용해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눌러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눈인데요. 눈 주위 상처는 힘껏 누르면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눈은 누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을은 등산객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잦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악사고 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찰과상에 대비해서 압박할 수 있는 옷가지나 천을 준비해가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가을철 급증하는 산악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가을철 급증하고 있는 산악사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악사고는 자연적인 요인과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등산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고 탈진과 저체온증 또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산 시 본인의 체력을 체크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행 전에는 스트레칭과 근육 운동을 충분히 한 후에 올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탕과 같은 간식거리를 챙겨가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를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산 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침착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등산로에는 위치 번호판이 있습니다. 이를 알려주면 119 구조대가 좀 더 빨리 구조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할 때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찰과상에 대비해서 여벌의 옷가지와 압박붕대를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산행하기 딱 좋은 가을철, 안전에 대비만 잘한다면 즐거운 등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울산에서 위급한 임산부를 이송하던 구급대원들의 앞길을 터준 노란 헬멧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제가 됐었죠. 네, 임신부를 태운 구급차가 퇴근 시간 차량 정체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는데요. 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임신 28주 된 여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때 갑자기 차들 사이로 이 노란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가 나타나서요. 차량의 문과 트렁크를 일일이 두드리면서 네.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도움으로 구급차는 무사히 임산부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는데요. 이 여성의 정체를 알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네, 바로 이 여성은 얼마 전까지 함께 근무했던 동료 소방관의 부인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주의를 아주 훈훈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길터주기를 유도한 소방관의 아내분, 그리고 또 기꺼이 길을 열어준 시민 여러분 모두 감동 그 자체입니다. 네, 이런 훈훈한 소식이 앞으로도 계속 전해지길 바랍니다. 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